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이해와 현명한 학교 선택 노하우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할 투모라이즈의 임정빈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투모라이즈를 사용하시는 회원사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모쪼록 오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의 입시 그리고 앞으로의 학교 생활을 진행하는데 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현재 고3 학생들과 현재 고2, 고1 학생들은 입시가 좀 다르고요. 현재 고1, 고2 학생들과 현재 중3, 중2 학생들이 치를 입시가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중1 학생들이 칠 입시는 또 현재 중3, 중2와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행하는 학부모 설명회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러한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를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데 도움을 드리고요. 디테일은 바뀌지만 어찌 보면 결국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핵심의 어떤 그 핵심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걸 우리 아이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그 내용을 뭐 암기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핵심 키포인트가 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런 핵심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시길 권해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중앙일보가 12월 달이 되면 우리나라 대학들의 랭킹을 매겨서 발표를 합니다. 자, 이게 작년 12월 발표된 내용인데요. 올해도 당연히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작년에 중앙일보에서 평가한 대학의 순위를 보면 1위가 서울대, 2위가 연세대까지는 끄떡끄떡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위가 한양대, 4위가 성대, 고려대가 5위예요. 그리고 서강대는 저 밑에 14위에 가 있고요. 그 위에 아주대, 건국대, 한양대 에리카 등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도 자료가 기사가 나온 다음에 많은 이제 어르신들, 학부모님들이 좀 당황하셨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중앙일보가 교육 여건, 학교에 대한 평판도, 그다음에 교육 연구, 학생의 교육 노력과 성과 이런 다양한 평가 기준들을 마련해 두고 거기에 나름의 평가 점수를 취해서 합산했더니 이런 순서의 어떤 랭킹 순위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부모님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많이 학부모 설명회 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우리 부모님께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갖고 있었던 입시의 어떤 기준과 현재의 기준은 좀 다르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경험했던 입시의 내용을 우리 아이들의 입시에 적용하려다 보시면 어떤 괴리가 생기고요. 잘못하면 그 작은 괴리 때문에 아이들의 입시 결과가 굉장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대학의 어떤 랭킹 그것과 유사한 그것들이 반영된 어떤 내용들을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보신 요 장표거든요. 요건 대신교육이라고 하는 입시 업체가 대학의 어떤 지역에 따른 대학의 뭐 랭킹 순위 뭐 요런 것들을 한번 정리한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카이라인이 있죠. 그리고 인제 서울이든 수도권이 지방권이든 의대, 치대, 한의예 또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대학들은 거의 스카이라인으로 쳐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이 서성한. 그죠? 그리고 그 아래가 중경외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통 서울의 상위 11개 대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동, 홍, 숙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통 서울의 상위 15개 대학 그렇게 되고, 수도권에서는 요 2그룹에 있는 대학의 수도권 캠퍼스, 또 아주대, 인하대 등등의 대학이 여기 포함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보통 국숭세단, 광명상가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관점에서는 여기까지를 인서울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 서울에 있지만 서울에 있는 것 같지 않은 대학, 예를 들면 서경대, 삼육대, 한성대 요런 대학이 있고요. 우리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보통 여기까지를 인서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라인과 비슷한 데가 보통 수도권의 중상위권 대학, 그리고 고려대, 연세대, 홍대, 건대 캠퍼스. 자,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 그 밑이 보통 이게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 그리고 천안권에 있는 대학 등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럼 우리 아이가 스카이를 지원하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나요?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보통 1.0에서 내신 1.2 또는 1.3 정도 되면 요 정도 라인을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1.3에서 1.4, 1.5 뭐 그 정도 내신이 나온다면 요 정도 라인까지 도전해 볼 만해요. 다른 거 없이 내신만 갖고 평가를 한다면. 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중경외시를 가려면 한 1.9, 2.0, 간혹 2.1 뭐 요 정도까지는 중경외시까지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아이가 2.0에서 2.4, 2.5 뭐 요 2등급 중반대 정도라면 건동홍수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내신이 2자를 달고 있어요. 2.9 뭐 요 정도까지 온다면, 혹은 3.0 그 정도까지 된다면 국숭세단, 광명상가, 인서울 도전해 볼 만하고요. 우리 아이가 3점대 중반대라면 수도권 중위권 대학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될 수 있고요. 우리 아이가 4자를 넘어갔어요. 그러면 수도권 밖에 천안권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지금 혹시 다른 분들 소리 들리시는 분 계시면 채팅창에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교육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린다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자, 예, 네, 잘 들린다고 하니까요. 아까 질문 주신 분께서는 혹시 기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레벨에서 우리가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아이의 성적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내신만 갖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입시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수시와 정시가 나눠져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수시는 보통 9월 달에 원서를 씁니다. 그래서 올 고3 아이들은 수시 원서 접수를 다 접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능 시험을 보고 수시 합격자 발표가 모두 끝나면 그 다음에 정시가 12월 말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 원서 내는 시점과 정시 원서 내는 시점 사이에 수능 시험이 딱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기별로 수시와 정시를 구분할 수도 있는데, 실제 합격 조건을 놓고 어떤 입시 전형들을 분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시는 수능 시험을 보고 수능 성적표까지 받은 다음에 12월 말 1월 초에 원서를 내기 때문에 수능이 합격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플러스 알파 뭐 실기를 보는 데도 있고요. 혹은 내신을 보는 데도 있고요. 학생부를 보는 전형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수능이 합격을 결정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수시는 원서를 내는 9월 달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능 성적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수능이
합격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수시에서 수능은 합격을 아예 쓰이지 않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불합격을 결정하는 자격 요소로만 쓰여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을 선택해 봅니다. 근데 국영수는 100점 만점이고요. 탐구 과목 두 과목은 각각 5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대충 원점수 기준 400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각 대학은 그냥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대학의 원서를 낼 정도가 되는 학생들이라면 국, 영, 수, 탐 상관없이 두 과목의 수능 등급 합이 4등급이면 우리 대학에 원서 낼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이면 2합4가 되잖아요. 그럼 전 그 대학에 원서 낼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수학은 3등급인데 다른 모든 과목이 4등급이에요. 그럼 어떤 조합을 해도 2합4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내신이 1.0이던 논술을 잘 보던 학생부 관리 잘하던 이 학생은 자격 조건 불충분, 그래서 그냥 무조건 탈락이에요. 대신에 선생님 전 수능 만점 맞았는데요. 아, 수시에서는 수능을 만점 맞아도 수능 최저 조건, 즉 자격 조건으로만 쓰여. 그래서 수능 만점이 합격을 결정하진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수시에서는 뭐가 합격을 결정해요? 전형마다 다 달라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핵심은 내신 성적을 숫자로 비교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일반고 나왔고 제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외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때 배운 교과목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내신을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각 대학은 네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고 우리 대학에서 만든 이 공식에 네 내신 성적을 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냥 그 점수를 하나의 점수로 환산할 거야. 그 점수를 줄 세워서 10명 뽑을 거면 상위 10명 합격시키고 나머지 다 불합격시킨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저는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에 전교생 50명밖에 30명밖에 없는 고등학교에 전교 1등이에요. 3년 내내 전교 1등입니다. 근데 제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똑같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학교는 맞는데 중학교 때 전국에 전교 1등만 모여있는 민족사관고의 5등급, 1등급에서 딱 중간, 민족사관고의 딱 중간 정도 되는 학생이 바로 제 경쟁자예요.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이라면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에 30명밖에 없는 고등학교에 전교 1등 뽑고 싶으세요? 아니면 중학교 때 전교 1등만 모여있는 학교에 딱 성적 중간 평균대 아이를 뽑고 싶으세요? 그렇죠. 여러분은 민사고 5등급을 뽑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를 맞췄다고 가정해 볼게요. 전 자격 조건 충족했죠. 그러면 고려대학교 내신 환산 공식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저는 모든 변수에 내신 1등급 숫자 1만 들어가요. 그럼 몇 등급으로 환산될까요? 당연히 1등급으로 환산되겠죠. 만약에 이 친구가 3년 내내 5등급,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5등급이라면 이 학생은 모든 변수의 숫자 5만 들어가요. 그럼 몇 등급으로 환산돼요? 5등급으로 환산되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을 숫자로 비교해서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교과 전형에 면접이 있다 하면 이 면접에 1등급이 면접에가 있을까요? 5등급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1등급이 이겼죠. 그러니까 1등급이 면접가 있겠죠. 자, 그럼 실제 대학은 1등급이 다녀요? 5등급이 다녀요? 당연히 1등급이 다니겠죠. 근데 고대 교수님은 1등급 뽑고 싶었어요? 5등급 뽑고 싶었어요? 5등급 뽑고 싶었죠. 근데 대학은 누가 다녀요? 1등급이 다녀요.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서울 상위 11개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학생을 뽑지 않아요. 전체 선발 인원의 10%를 조금 넘게 뽑고요. 수시만 놓고 보면 수시 전체의 20% 정도만 학생부 교과 전형을 뽑아요. 왜?
내가 원하는 아이가 우리 대학을 안 다녀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아이를 뽑으려면 어떻게 뽑아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활용해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을 공식을 쓰지 않고 숫자로 비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뽑아요? 학교생활기록부를 분석해요. 자, 어떻게 분석하느냐? 자, 민족사관고처럼 중학교 때 전교 1등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평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자, 다 기본기가 있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니까 이 친구들의 평균은 다 90점에 가까울 거예요. 자,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요. 평균으로부터 애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나, 벗어나 있는가, 이 폭을 얘기하는 건데요. 민사고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이 평균에 다다다다다 붙어 있겠죠. 자, 그럼 표준 편차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면 대학은 이 친구가 다니는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학교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 다음에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해서 써준 모든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소개서가 있는 대학은 현재 고3까지는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자소서를 읽고 100명 뽑고 싶다면 우수해 보이는 학생 300명을 면접에 불러다가 학생 하나 앉혀놓고 교수 3명이 꼬치꼬치 따져 물어서 진짜 이 아이가 우수한 아이인지 최종 확인하고 100명을 뽑는다.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수시에 60% 가까이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대학의 관점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애 하나 뽑는데 그 아이가 낸 서류 다 읽어야 되죠. 애 하나 앉혀놓고 그 비싼 교수님이 다 면접에 참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내가 뽑고 싶은 애가 안 뽑혀서 고민. 학생부 종합은 내가 뽑고 싶은 애 뽑을 수 있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고민. 그래서 보조적으로 쓰는 전형이 논술위주 전형이에요. 논술위주 전형은 내신도 중요하고 수능 최저도 중요하지만 이 수능 최저는 자격 조건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핵심은 대학에서 낸 논술 시험을 잘 본 학생을 뽑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 성적의 불리함을 논술 시험으로 꽤 많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논술 시험을 잘 본 학생을 줄 세워서 뽑는 전형이 논술 위주 전형이에요. 그리고 실기 위주 전형 또는 실적 위주 전형 이런 부분은 예전에 우리 특기자 전형 혹은 그 예체능 실기 전형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전형으로 실제 실기 고사를 보거나 외부 스펙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에요. 자, 대충 수시 전형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 것을 가정하고 원서 쓸 때의 모습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현재 고3 아이들은 수시를 9월 달에 원서를 쓰는데 모두 6장을 원서를 씁니다. 그리고 수시 6장 중에 단 한 장이라도 합격을 하면 정시의 지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수시 6장을 썼는데 아쉽게 모두 불합격이 되면 아이들이 정시 때 원서를 3장 쓸 수 있어요. 총 9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모의고사를 열심히 봤더니 제가 수능 모의고사 점수로 대략 정시로 건대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이 꾸준하게 나왔어요. 자, 그럼 저는 수시에서 국민대를 써서 합격되면 정시 때 건대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는 수시 때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과 비슷한 라인이거나 그 이상의 대학에 6장의 원서를 써야 돼요. 그런데 막상 제가 원서를 쓰러 선생님을 찾아뵈면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정빈아, 지금까지는 네가 고3 아이들끼리 너랑 똑같은 학년끼리 시험을 봐서 건대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수능을 보게 되면 서울대 가려는 연대생, 연대 가려는 서강대생들이
네 위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등급 밀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국민대부터 쓰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건대 갈 거거든요. 그래서 죽어도 국민대 안 쓴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선생님의 꼬심에 홀딱 넘어가서 국민대를 저도 모르게 한 장 써버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국민대 붙었다. 그럼 정시로 건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국민대를 떨어졌어요. 아싸, 나 정시로 건대 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국민대래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앞에 합격했던 학생이 다른 대학 간다고 도망가는 바람에 제가 추가 합격됐대요. 그래서 저는 저 국민대 안 가요 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등록도 안 했습니다. 자, 추가 합격됐지만 등록하지 않은 저 정시로 건대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수시에서 합격됐다라는 사실만 있으면 저는 정시 지원 계약 박탈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서 쓸 때는 내가 정시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정시로 건대까지 가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수시 6장을 건대 라인으로 6장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 교과, 논술, 실기 4개의 수시 전형 중에 제가 저의 내신만 갖고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는 전형은 뭘까요? 그렇죠.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건대의 내신 환산 공식에 제 성적을 쭉 집어넣어서 환산된 점수를 갖고 작년에 합격했던 선배들의 성적과 비교를 해보면 아, 내가 건대를 갈 수 있다 없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대 공식 넣어봤어요. 근데 불합격이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국민대 공식에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불합격이래요. 어? 제가 홍대 공식에 넣어봤어요. 불합격이래요. 어? 그래서 축대 공식에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라 저는 안 된대요. 그럼 저는 건동숙 라인의 교과 전형도 다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민대를 썼어요. 아, 국민대 공식에 넣어봤어요. 근데 국민대를 합격이래요. 자, 그러면 전 수시에서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까요? 아쉽더라도 국민대 써요? 안 되죠. 정시로 저는 건대 갈 거니까요. 그러면 건대를 쓰면 불합격인 걸 알면서 그냥 건대 쓸까요? 미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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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나의 불리한 내신을 학생부와 면접으로 극복해서 학종으로 상향 지원하거나 아니면 나의 불리한 내신을 논술 시험으로 극복해서 상향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신만 있는 학생보다 학생부 관리가 되어 있거나 논술 시험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입시 결과가 훨씬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고3이 딱 됐을 때 입시 경쟁을 같은 학년들끼리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의 경쟁자는 재수생이에요. 3년 내내 열심히 공부한 내신 갖고 작년에 수시 6장, 정시 3장 썼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럼 저의 경쟁자가 올해 재수할 때 열심히 공부하면 내신이 바뀌어요? 안 바뀌죠. 학생부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그 재수생 형들은 어떤 전형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수능, 정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시 6장이 좀 아깝잖아요. 그럼 수시에서는 어떤 전형을 도전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논술, 한방의 시험으로 불리한 내신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자, 민사고에도 6등급, 7등급 애들이 있어요. 상위권 대학은 민사고에서 6등급, 7등급이면 하위 40% 이하거든요. 중학교 때 아무리 전교 1등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에서 약간 밀렸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한테는 매력이 좀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상위권 대학이 내 학생부에 대한 매력을 못 느낀다고 가정한다면 그 아이들은 무슨 전형 준비할까요? 그렇죠. 수능을 준비해서 정시로 가거나 아니면 한방의 시험으로 나의 불리한 내신과 학생부를 극복하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3이 됐을 때
어머니, 제가 논술과 수능 위주 전형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권 대학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뭐죠? 엄마, 나 재수생 형들이랑 민사고나 전국 단위사고 6등급, 7등급 애들이랑 피 터지게 싸워서 좋은 학교 한번 가볼게요.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시와 논술 준비를 하면 대학을 못 간다가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다만 이 아이들이 불리한 내신을 피해서 논술 전형으로 도망가면 논술 전형에는 더 무서운 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열심히 도전해야만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서울대 가려는 연대 애들, 연대 가려는 서강대 애들하고 싸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아이들이랑 싸우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일단은 내신으로 경쟁하는 게 훨씬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은 내신을 열심히 따는 준비를 한 다음에 나의 불리한 내신, 즉 내가 목표하는 대학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을 때는 내신뿐 아니라 약간의 학생부 관리 또는 미리미리 논술 시험 준비를 해 놓는 그런 준비가 된 자만이 좋은 입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그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입시의 큰 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앞으로 입시가 계속 이렇게 진행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고3과 고2, 고1은 입시 제도가 좀 바뀌어요. 자, 꽤 오래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입시 비리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부가 대입 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 이런 걸 발표하면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입시 전형에서 배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봉사활동,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학교가 관찰할 수 있지만 학교 밖 봉사활동은 고등학교에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대입 반영 금지. 자, 아이들의 수상 실적, 어 사실 수상 실적 우리 교내 대회에 어떤 준비하는 과정을 학교 안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입 반영 금지. 자, 독서 활동 기록. 자,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는 걸 집에서 읽어요, 학교에서 읽어요? 학교에서 읽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방학 때나 주말에 집에서 읽잖아요. 그것도 대입 반영 금지.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실제로 입시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많이 줄어요. 어떤 식으로? 선생님 관찰 밖에 있는 활동은 대입 반영을 금지시켰어요. 대신에 선생님이 관찰할 수 있는 내용만 대입 반영이 가능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자, 요건 입시에서 데미지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각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바라본 저에 대한 기록, 학교생활 기록부만 바라보게 되면 임정빈이라는 학생이 그 활동을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제대로 기록해 주지 않으면 대학은 이 학생의 노력의 정도와 깊이와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소개서라는 걸 활용해서 학생이 자기 목소리로 자기 활동을 그러니까 자기 활동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었는데 현재 고2 아이들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부를 기록해 주는 그 스킬 혹은 학생부 기재의 어떤 노력 이것들이 아이들의 입시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3 학생들부터는 학교의 학생부 관리 능력이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요런 것들이 지금 예측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현재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내년이 되면 2015 교과서를 활용한 똑같이 선배들이랑 똑같은 교과서를 배우지만 고교 학점제라는 것들이 적용돼요. 그래서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게 고교 학점제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똑같은 2015 교육과정이지만 수업을 듣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요때부터는 입시 제도에 큰 변화가 한번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중1인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도에는 똑같이 고교학점제라는 형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즉 교과서가 싹 바뀌어요. 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고교학점제라는 배우는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이 바뀌고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고 내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과거에는 이전에는 대부분이 상대평가, 일부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였는데 이 친구들은 고1 때까지 성적은 상대평가, 2학년, 3학년 때 성적은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자, 이러면서 교과서 바뀌어요. 고교학점제 도입돼요. 내신 성적 체계 바뀌어요. 그래서 입시 제도를 싹 바꾸려는 움직임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와 정시 9월 달, 12월 달 따로따로 원서 내는 걸 통합하자. 수능을 2번 보자.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요 과목들은 졸업 평가 기준의 어떤 절대 평가 점수로 환산하고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선택 과목 중에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을 골라서 논술 형태의 수능 2차 수능을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중1 아이들부터는 입시 제도가 싹 바뀔 예정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시고 우리 아이가 현재 중3이니까 요런 식의 입시를 치르겠구나. 우리 아이가 현재 중1이니까 입시제도 꽤 많이 바뀌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아이들을 지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고교학점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우리 학부모님들은 대학 때 대부분 고교학점제를 경험했어요. 자,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1학년 때는 경영 기초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배우죠. 그래서 뭐 경영학 원론, 회계 원리 뭐 이런 뭐 그런 과목들을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지정된 과목을 들어요. 그런 다음에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내 앞으로의 어떤 관심 영역에 따라 난 회계사가 될 거야. 그러면 회계 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학점을 따고 그렇게 딴 학점이 모여서 졸업 때 졸업 기준을 충족하면 저는 회계와 관련된 분야로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회계에 관심을 갖고 내가 원하는 과목을 어떤 걸 들을지 잘 설계를 해야 기업에 취업이 될 때 그런 것들이 잘 어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 방향에 맞춰서 학교에 펼쳐지는 다양한 교과목 중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해 듣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선택해 들으면서 그때 과목을 선택해 들은 학점들을 차곡차곡 누적해서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 들었는데 거기에 성적이 미달되거나 출석 기준이 미달돼서 학점을 못 따서 192학점을 다 채우지 못했다. 그럼 한 학기를 더 다니거나 어떤 방학 때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해서 졸업 학점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된다. 이게 고교학점제의 핵심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런 고교학점제라는 게 학교에 적용되려면 자, 지금 현재는 고교학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 이 고교학점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 운영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자, 지금 고등학교는 예를 들면 학교에서 10과목을 배울 때 학교에서 지정 과목이 7과목이고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3과목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시간표로 움직이죠. 그러면 종을 땅 치면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있고 선생님이 바뀌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학교 지정 과목이 3과목이고 선택 과목이 7과목이에요. 그러면 아이들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되면 종을 땅 치면 선생님은 교실에 가만히 있고 아이들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학교 운영 형식에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형식만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해 들으려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위한 형식의 변화와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교과서 체계의 변화, 내용의 변화 이 두 개가 동시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려면 학교가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설계했어요. 그래서 현재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된 내년에 고교 학점제라는 형식의 도입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선배들이 배운 교과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선배들은 204 단위를 이수해야 졸업인데 우리 아이들은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되는 형태로 고교 학점제가 정책적으로 전국 모든 일반고에 도입돼요.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3년 차가 되는 2025년도 1학년 아이들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해서 형식의 변화와 내용의 변화를 완성시켜 나간다. 이게 고교학점제의 중장기 로드맵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2025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현재 중1 아이들이 치르는 고교학점제와 현재 중3 아이들이 경험하는 고교학점제가 좀 다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내년에 갑자기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면 아무리 형식의 변화라도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2018년부터 전국 일반고에 그 공문을 보내서 고교학점제를 먼저 테스트하고 싶은 학교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또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라고 지정을 해서 고교학점제를 미리미리 연습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고 있는 학교가 전국 일반고의 84%가 지금 이미 고교학점제를 연습하고 있어요. 즉 204 단위라는 기존의 제도 속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선도학교로서 고교학점제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고교 학점제의 기준에 따라서 졸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는 건 아주 물 흐르듯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전국의 대부분의 학교가 고교 학점제를 테스트를 해보고 있거나 내년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모든 학교에 적용될 거잖아요. 그래서 올 2월 달에 우리 정부가 각 대학에 자 이제 전국적으로 고교 학점제는 안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은 고교 학점제 맞춤형 입시 전형을 개발하셔서 적용하시고 자, 이 고교 학점제 맞춤형 전형을 개발하는 대학은 정부에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배정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럼 대학은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고교 학점제 맞춤형 전형을 도입하겠죠.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헷갈려요.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서울대가 먼저 고교 학점제 맞춤형 전형에 대해서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올해 서울대가 정시 전형에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 들었는지 학생부 정성평가를 반영하기로 했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올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된 서울 진로진학 교사 연수에서 경희대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지금 현재 고3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내신을 정량평가, 숫자로 비교해서 우수 학생을 뽑는 전형을 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학생부를 정성평가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고교 학점제형 학생부 전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지금 각 대학은 내신은 정량평가하고 그 이외의 학생부 내용은 정성평가해서 내신의 정량평가 점수와 학생부의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생부 전형을 만들고 있고요. 그걸 고교 학점제형 학생부 전형이라고 얘기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과거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학생부 정성평가가 필요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 전부 다 학생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대학 가기가 어려운 구조로 바뀌어갈 것이다. 자,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앞으로 고교 학점제가 완전 도입되는 중1 이하는요, 더 중요해지겠죠. 자, 이런 트렌드를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학생부를 정성평가한다는 게 뭐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올 2월 달에 건대, 경희대, 연대, 중대,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모여서 학생부를 정성평가한다는 게 무엇인지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런 똑같은 연구를 2018년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학생부를 평가할 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가지 측면으로 우수한 학생을 평가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2월 달에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보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합니다라고 평가 기준을 바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용어가 좀 통일됐죠. 어떻게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그러면서 요 자료를 읽어보시면 앞으로 학생부를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 중심으로 학생부를 평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역량이 뭐냐?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전 세계 교육은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그 교육자 또는 그 학부모들이 도대체 그 역량이 뭡니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OECD가 2018년도에 교육 관점에서 역량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식과 기능과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 역량. 자, 여러분 분명히 역량의 정의를 읽으셨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이걸 좀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제가 실제로 중국어 학원을 6개월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저를 갑자기 중국 거래처로 출장을 보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중국 거래처에 도착한 제가 중국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중국어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는 할 수 있어요. 왜? 중국어 다녔어요. 我是 한국어는 你是 판노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제가 지금 했던 요 정도 수준의 중국어가 과연 우리 회사가 저를 중국 거래처에 출장 보낸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중국어일까요? 그건 아니죠. 자, 나에게 주어진 복잡한 요구. 중국 거래처에 가서 거래처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라는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저희 중국어와 관련된 지식이나 중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이나 중국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태도와 가치가 충분하지 않죠. 따라서 저는 역량이 없는 거예요. 역량이란 나에게 주어진 요구, 내가 설정한 목표, 내 앞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스킬과 태도와 가치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역량인 거예요. 따라서 대학에서 학업 역량을 바라본다는 건 이 친구가 우리 대학에 왔을 때 대학이 요구하는 수준의 교육을 따라올 수 있는 지식, 학업 성취도, 성적. 이 친구가 충분히 고등학교 때도 이 정도 수준을 받았다면 우리 대학 수준의 교육을 따라올 수 있는 지식이 있어. 자,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능력, 스킬, 탐구력, 지식을 마주하는 지식, 능력, 태도와 가치, 학업 태도, 학업 역량. 대학이 요구하는 교육을 따라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지식과 능력과 태도를 평가합니다.
학업 역량, 자기가 지원한 전공의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과 태도와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능력과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의 관점으로, 즉 역량의 관점으로 학생부를 평가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점점 더 성적이라고 하는 기준과 역량이라고 하는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때 좋은 입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따라서 성적을 구성하는 내신과 수능 두 가지 관점의 성적과 더불어서 나의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태도와 가치를 동원해서 저는 이런 수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한 경험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학생부에 차곡차곡 담아 놓는 그런 준비, 그런 결과물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내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고 덤비면 번아웃, 지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준비하는 그 바쁜 상황 속에서 내가 에너지를 집중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집중할 방향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된 방향 속에서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도전할 만한 과제를 끊임없이 선택해서 도전해서 그 결과물을 학생부에 담아 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앞으로의 입시는 성적과 역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토끼만 잡아야 한다면 성적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역량이란 토끼가 더 중요할까요? 자, 성적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끄떡끄떡. 무슨 소리야? 역량이 더 중요하지? 끄떡끄떡. 자, 여기에서 역량이라고 하신 분들은 저에게 쇠뇌당하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역량의 구성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지식과 능력과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적은 이 지식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낮다는 뜻은 역량의 한 축이 무너졌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낮은데 활동의 결과물이 많으면 대학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거 거짓말 아니야? 라고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냥 학생부 잘 써주려고 하지도 않은 거 쓴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원하는 최소한의 성적 허들은 넘어야 돼요. 그게 있는 상태에서 역량이 담긴 학생부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입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적이 없는데 활동만 많다? 대학은 그 활동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성적과 역량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뭐가 먼저냐? 무조건 성적이에요. 그런데 성적만 있는 것보다는 역량이 담긴 학생부 관리가 되어 있을 때 이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 로직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적에 대한 관점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데가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마곡 지역에 어떤 학원에서 설명회 요청이 있어서 그 지역의 중학교 아이들의 수학 성적을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각 중학교의 평균, 표준 편차,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A는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이하 아이들의 성적, 그러니까 비율이에요. 분포 비율.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마곡중을 다니는데 엄마 나 1학기 때 중간고사 90, 기말고사 90점 받아서
평균이 90점이야. 치킨 먹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곡 중에서 90점 받아온 우리 아들이 치킨 먹고 싶대요. 그럼 치킨 사주실 거예요? 혼내실 거예요? 당연히 치킨 사줘야죠. 그런데 마곡 중에 다니는 우리 아이가 90점이라면 평균 90점 이상 요 라인의 끝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곡 중에 수학 1학기 때 성적이 90점 이상인 아이들이 38.6%가 있는 거예요. 자,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니까 요게 요렇게 보일 수 있는데,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1등급은 상위 4%예요. 2등급은 상위 11%까지예요. 3등급은 상위 23%까지예요. 4등급은 상위 40%까지예요. 그러면 1학기 때 수학 90점인 우리 아들 38.6에 딱 걸려 있잖아요. 이 상태 그대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내신 몇 등급이 나올까요? 수학.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그 비율이면 23%를 넘어갔기 때문에 상위 40% 안에 요 라인에 들어있잖아요. 4등급인 거예요. 지금 4등급짜리가 치킨 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같은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아이들이 대충 60점 미만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에 해당하는 대략 25% 정도는 고등학교 올라갈 때 특성화 고등학교로 빠져요. 지금 우리 아이가 100명 있을 때 38.6등인데 나중에 고등학교 일반고로 딱 가면 23%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고 77명이 일반고 가 있단 말이에요. 77명 중에 38.6등이라면 몇 등급이죠? 그렇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5등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1등급은 어느 정도 가요? 2등급 어느 정도 이렇게 했잖아요. 5등급 어디 가요? 그 표에 없었어요. 대전권 학교를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까지의 성적은 조금 여러분들이 긴장감 없이 바라보실 수 있는데 요런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조금 긴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90점 받았으니까 잘했다. 요거는 이제 기를 살려주기 위한 거고, 야 정빈아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조금 더 치열해질 거니까 다음번에는 한 두 문제만 더 맞춰서 95점까지 가보자. 이렇게 계속 좀 더 위쪽으로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분 계신데 제가 요 뒷부분까지 조금 더 마무리하고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는 주요 고등학교의 성적들이에요. 자, 위는 뭐 전국 단위 자사고나 국제고나 외고고요. 요 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마곡 지역의 고등학교의 성적들이에요. 자, 쉽게 그냥 용인외대부고 한번 볼까요? 자, 용인외대부고 국영수 성적을 보시면 평균이 다 90점 이상이죠. 자, 거기에 표준편차 보세요. 평균으로부터 아이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분포하고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1등과 꼴등의 간격이 얼마나 큰가 이런 걸 보는 건데요. 다 10 미만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과연 내가 용인외대부고 가서 1등급 받으려면 몇 점 받아야 될까요? 몰라요. 그런데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 이게 통계적으로 Z점수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이 Z점수를 구하면 대략 상위 4%인 학생의 성적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유추를 해보면 쉽게 얘기하면 한 문제 틀리면 2등급, 두 문제 틀리면 3등급이에요. 국영수 모두. 심지어 영어는 100점 맞아도 2등급이에요. 왜 그러죠? 100점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용인외대부고 국제고 외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학교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를 포지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일반고로 시선을 딱 돌리는 순간
평균들이 좀 낮죠? 뭐 수학 같은 경우에 50점대 안 되는 평균도 있어요. 표준 편차,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가 보면 10은 다 넘고 20대에 가깝잖아요. 자, 그리고 그럼 이 학교에서 몇 점 받아야 1등급이에요? 자, 1등급은 그래도 90점 상위 점수 받아야 돼요. 그런데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한 두세 개 틀려도 2등급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할 때 과연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요 표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영재고, 과고, 전국 단위 자사고, 국제고, 외고 이런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는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하나만 틀려도 2등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학교의 전교 1등은 전교 1등에도 1점대 중반대 이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 전교 1등은 그냥 계속 1등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랑 내신을 숫자로 비교하는 전형으로 붙으면 무조건 다 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부를 관리할 수 있는 멋진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운영해요. 그래서 실제로 중경외시 라인까지 4등급, 그러니까 특목의 4등급, 5등급까지는 일반고의 한 2등급까지로 거의 대부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웬만한 아이들은 대부분 목표하는 대학의 학종으로 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에서 6등급, 7등급, 8등급 하는 데 있잖아요. 자, 그런 아이들은 아무리 내가 우수한 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7등급 뭐 언저리라면 대학에서 대충 학생부 갖고 저를 평가할 때는 한계가 있는 건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정시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내신의 반영 비율이 적은 논술 위주 전형으로 준비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해요. 실제로 제 지인 아들이 민사고를 다니고 있는데요. 민사고에서 딱 보여서 4등급 찍으면 애들이 자기가 그 아이들은 이제 스카이라인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4등급 찍으면 약간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내신 깔아줄게. 니네 학종해. 나는 정시 준비할래. 이러고 돌아간대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일반고는 무조건 예, 내신 경쟁이 상대보다 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해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일단 원하는 데를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내신으로 갖고 있는 그 내신만 갖고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위의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 위의 대학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관리를 통해서 상향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반고 다니는데 인서울 하고 싶은데 내가 4등급대예요. 그럼 인서울이 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인서울이 오픈하면 수능이나 논술전 도전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경쟁자는 이런 애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시간을,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만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은 요 두 전형에서 승부를 보기를 권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목동, 대치동, 분당 뭐 이렇게 교육 특구들이 있잖아요. 거기 다니는 아이들은 정시까지도 대부분 커버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내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보는데 그 지역 밖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요 수시 2개 전형으로 승부를 낼 때 입시 결과가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비평준 지역의 상위권 일반고 또는 그냥 지역 자체가 그냥 특목고 지역이야. 예를 들면 대치동, 목동, 중계동 이런 데는 일반고인데 내신이 엄청 치열해요. 거기는 거의 대부분 외고, 국제고, 자사고처럼 요런 쪽 라인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중에 어떤 내신의 어떤 치열한 경쟁에서 천상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재고 가야 되는데 영재고 안 가고 일반고 남는 애들 있잖아요. 걔는 모든 애들이 보면 짜증나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은 뭐 당연히 교과 전형으로도 상위권 대학 도전하겠죠. 그래서 약간 여기와 여기의 중간 정도 라인에 포진되어 있는 학교들이다. 자, 요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의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그 와중에 어떤 고등학교를 갈지는 조금 디테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질문이 있어서 한번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국제고 1학년을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요. 대부분들이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네네네. 이런 입시 컨설팅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결국은 내신 관리와 함께 학생부 관리를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상향 지원 전략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매달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한 학기에 2번 또는 1번 정도, 그래서 한 학기를 정리하고 내가 학교에서 진행되는 많은 수행평가 혹은 동아리 활동에서 어떠어떠한 분야에 관심 갖고 어떠어떠한 조사들을 했고 어떠어떠한 결과물을 남겼다. 그러면 다음 학기에는 어떤 분야의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학생부를 관리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방향성을 점검받고 그 방향성에 맞는 뭐 책을 읽고 혹은 논문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다음 학기에는 요러요러한 주제를 갖고 좀 집중해서 해야겠다는 큰 그림을 갖고 방학 때 준비를 하고 실제 다음 학기에 시작되면 방학 때 읽었던 그런 내용들을 활용해서 교과 수행 평가를 진행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방향을 잡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서 학생부에 담아 놓는 요런 전략을 매 학기마다 혹은 그러니까 1 학기에 1 번, 2 학기에 1 번, 여름방학, 겨울방학 뭐 요럴 때 이렇게 점검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훨씬 더 전략적인 학생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요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가 성적을 기준으로 한 어떤 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입시와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역량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쪼끔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역량 중심의 학생부 관리란 결국 대학에서 내 학생부를 보고 '이 친구 역량이 있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판단을 내린다는 건 결국 역량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점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결과물의 성장 과정을 학생부에 담아 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면 경영학과 1 학년 때는 경영학 전반에 대해서 배웁니다. 뭐 회계 원리, 경영학 원론, 뭐 그다음에 뭐 생산 관리, 뭐 기초적인 과목들을 쭉 배우죠. 자, 그러면서 경영학의 마케팅, 뭐 재무 관리, 회계 관리, 인사 관리, 생산 관리, MIS 이런 과목들이 이런 분야가 있구나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2 학년 3 학년 때 점점 나는 회계가 재밌는데 그러면 중급 회계, 고급 회계, 관리 회계, 원가 회계 이런 회계 과목들을 자꾸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제가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등학교 1 학년 때는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경영학에 대해서 한번 좀 넓은 경영학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2 학년쯤 됐을 때는 경영에 대한 많은 분야 중에 쪼끔 마케팅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싶은데 그럼 마케팅 분야를 쪼끔 더 파고 들어갔다가 3 학년쯤 됐을 때는 마케팅 중에 SNS 마케팅이라는 것을 좀 타겟을 좁혀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볼까? 요렇게 만약 학생부가 관리되어 있다면 이 친구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학생부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 진로와 전공이 있어야만 해요. 언제부터?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은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진로 목표, 전공 목표를 정한 다음에 고등학교 1 학년 때부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재정렬해서 학교 활동 속에서
성장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학생부 관리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큰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서울대 얘기예요. 서울대에서 "이 학생이 서울대 들어왔는데 굉장히 멋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샘플로 보여준 학생이에요. 자, 이 친구는 자유라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3 년을 의미 있게 보냈대요. 1 학년 동아리에서 알베르 까비의 이방인이라는 책을 읽고 자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이후 공동교육과정, 우리 학교 수업이 아니라 주변에 몇 개 학교가 모여서 개설한 과목이에요. 근데 그 과목이 과제 연구라는 수업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정해서 그걸 스스로 연구하는 수업인가 봐요. 저는 자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과제 연구 수업을 직접 찾아 들어가면서 인간의 자유와 실존 문제를 나보다 먼저 탐구했던 실존주의 사상가의 이론을 정리하는 보고서 만드는 활동을 해봤고요. 자유를 근본으로 하는 현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과연 지금의 선거제도가 국민의 자유의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인지 의문이 생겼고, 그 의문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국가의 노력이나 사회운동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찾아보는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유라는 주제로 이 정도 깊이로 탐구 활동을 한 저, 서울대를 다닐 수 있을까요? 라고 지원을 했고, 서울대는 너 정도면 충분하지, 우리의 대표 사례로 널 알려줄게 라고 하고 여기 담아놓은 거죠. 어떤 그림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요, 실제로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 지역의 어떤 고등학교의 1 학년 과목별 수행평가 내용들이에요. 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고 말하고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런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즉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려고 학교들이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건 그 지역에 있는 외고의 학교 프로그램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명덕 외고의 1 학년 학생들에게 생각의 기초를 세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다라트라는 어떤 자기의 생각을 확산시키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진로 목표를 일단 정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거기를 토론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칼럼도 쓰고 는 결과물을 만드는 활동을 해요. 그런 다음에 2 학년 때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재구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다라트 작성하면서 삶의 목표를 정하고 관련된 주제, 자신의 삶과 관련된 주제의 컬럼을 쓰고 토론 활동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만드는 활동을 해요. 그리고 3 학년이 되면 활동의 정점을 찍어야죠. 그래서 외고니까 다 인문 계열의 전공 진학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문 사회에 진로 목표와 관련된, 전공 목표와 관련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결과물을 만들어서 PPT, 카드 뉴스, 공익 광고,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 결과물들을 학생부에 담아 놓고,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한 과정을 학생부에 잘 담아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좋은 입시 결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 프로그램 미리미리 잘 파악하시고 우리 학교에 지원하세요. 우리 학교 활동을 잘 설계해 보세요라고 각 고등학교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요. 자, 그럼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정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내가 앞으로 다닐 고등학교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분들도 이 2 개의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충분히 얻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학교 알림이, 네이버에 학교 알림이 치셔도 되고요. 요 URL schoolinfo.go.kr 여기까지 치시면 나와요. 자, 여기까지 치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학교 검색하고 요 돋보기를 딱 누르시면 내가 검색하고 싶은 학교가 나와요. 여기 서울여고는 저희 회사가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딱 들어가 보면
교육 활동, 교육 여건, 학생 현황, 교원 현황, 예산 결산, 학업 성취도 이런 거와 관련된 세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중에 여러분이 꼭 보실 게 뭐냐면 교육 활동을 클릭하면 여기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가 있어요. 요걸 딱 클릭하면 그 고등학교의 1년 동안의 학사 운영 스케줄표하고요. 교과목 편성 운영 계획안이 나와요. 그중에 요 교과 편성 운영 계획안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자, 전국 일반고의 84%가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 선도학교라 해서 선택 과목을 많이 늘린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서울여고는 과연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지?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요런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라는 표가 나와요. 여기서 학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건 필수 과목이에요. 내가 고를 수가 없어요. 지정 과목이에요. 그럼 보면 여기 이 학교는 국어, 문학, 언어와 매체, 독서, 화법과 작문, 요 국어는 전국의 모든 학교가 들어야 되는 필수 교과목이고요. 요 4개의 과목은 선택 과목인데 수능에서 보는 국어 과목 전체를 아예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버렸어요. 그다음에 수학은 이게 그러니까 전국 모든 학교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고요. 수원, 수투, 확률 통계까지는 인문계열 아이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인문계열 아이들이 수능 선택 과목으로 확통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서울여고는 확통을 아예 지정 과목으로 픽스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연 계열 가는 아이들도 확통은 무조건 배워라 이런 얘기겠죠. 영어도 요 4과목을 픽스했고요. 한국사 픽스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픽스고 뭐 이렇게 다 정해 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2학년이 되면 요 기초 과목 국영수 중에 요 3개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4단위를 2단위 2단위 쪼개서 배우니까 하나를 골라서 2학기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탐구 과목 중에 사회 과목, 과학 과목이 있는데 3과목을 골라서 1학기, 2학기 연속으로 들어야 돼요. 그럼 내가 자연 계열이다. 그러면 물화생지 4개 과목이 있는데 택 3이잖아요. 아, 그러면 물화생지 중에 하나는 내가 못 들을 수도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물화생지를 다 듣고 싶은 학생이라면 서울 여기 요 고등학교를 가면 난 그렇게 못 듣죠. 아, 요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3학년이 되면 국영수 중에 요 4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 중에 2개를 선택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자연 계열 아이라면 수능에서 수학의 선택 과목이 합,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이에요. 그러면 1학년 때 확률과 통계가 3학년 때 필수 과목이잖아요. 2학년 때 기하를 선택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3학년 때 미적분 선택해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학생이 내가 수능에서 선택하는 과목을 다 들어보고 하나를 선택하겠다 한다면 이 친구는 3개를 다 선택해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학교는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놓은 학교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요. 또 사탐, 과탐 중에도 택 3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화생지 1을 안 듣고 2를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자,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면 아, 우리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요러요러한 게 있구나. 그래서 지금 서울여고를 이렇게 딱 보면 좀 특성 있는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수학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평이한 과목들을 선택해 듣는 그런 학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혹은 우리 주변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을 쭉 이렇게 줄 세워 보면 아, 내가 어느 쪽이 조금 더 나에게 맞아 보인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똑같은 교육 활동에 교육 운영 특색 사업 같은 걸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에 주요 정책 사업은 여기 나와 있는 교과 교실제 자율학교 수준별 수업 뭐 요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보통 각 학교가 운영하는 독특한 우리 학교에서 자랑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은
여기에 파일을 올려놔요. 그래서 서울여고 파일을 보시면 미래를 뭐 준비하는 혁신교육, 책임교육, 민주시민교육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학생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가 핵심의 어떤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포커싱 포인트거든요. 그럴 때 독서 기반 프로젝트 수업을 활성화하겠다. 그럼 내 관련된 전공 도서에 대한 책을 선정해 읽고 뭔가 프로젝트를 참여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자연계열 아이들은 창의융합형 인지를 위한 수학과 아카데미를 활용하면 되겠구나. 인문계열 아이들에게 인문학 아카데미가 있구나. 인성과 창의성을 뭐 융합 오디세이가 있구나. 이런 걸 보시고 요거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보시면서 아 내가 2학년 때 저런 활동하면 되게 재밌겠구나. 이런 그림들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평가해 보시라. 그리고 요 사급 성취 사항에서 교과별 평가 계획을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교과목별로 수행평가가 어떤 게 나오는지를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뭐 내가 들어간 그 해에는 수행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대충 학교가 활동을 많이 그러니까 학생이 주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학교가 있고요. 별로 나의 개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수행평가를 주는 학교도 많아요. 그러니까 딱 수행평가 주제가 정해져 있는 거죠. 뭐 주기율표를 뭐 스스로 만들어 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수행평가를 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네가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발표를 해보거나 보고서를 쓰도록 하는 그런 수행평가 많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별 학업 성취사항을 보면 각 교과별로 90점 이상이 몇 프로 되는지 80점이 몇 프로 되는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서울여고에서 국영수 90점을 받으면 아 내가 국어는 대충 3등급대가 나오겠구나. 수학은 2등급대가 나오는구나. 영어는 3등급 끝자락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럼 대충 아 저 학교에 들어간다면 못해도 국영수 90점까지는 맞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3등급 안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학교 정보를 좀 얻어보시고 또 아까 보셨던 그러니까 학교 알림이에 없는 정보들이 간혹 홈페이지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이나 가정통신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학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메인에 띄워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영재교육 프로그램 이런 정보들을 좀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아 우리 애가 만약에 서울여고를 다닌다면 요러요러한 프로그램 하면 좋을 것 같고 아 영재학급에서 인문 계열도 영재학급을 운영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학교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거기에 이제 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대충 자료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방향성이 없으면 이런 학교를 선택하는데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자연 계열을 갈 거니까 내가 컴퓨터공학을 할 거니까 혹은 내가 물화생지 중에 난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나는 상경 계열에 가고 싶으니까 이런 방향성이 있을 때 아 내가 상경 계열을 가고 싶은데 아 여기 동아리에 상경 계열과 관련 동아리가 여러 개가 있네. 혹은 아 여기에 프로그램을 봤더니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네. 이런 거를 알면 훨씬 더 학교와 나와의 어떤 그 궁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판단하기 수월하죠. 자 그걸 위해서 저희 투모라이즈 오늘 여기 참여하신 많은 분들은 저희 투모라이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원의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들으시고 원장님 우리 정빈이도 저기 투모라이즈 프로그램 한번 써보게 해주세요 하시면 우리 원장님이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진로 심리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나와요. 그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저희 프로그램의 검사를 해석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기본적으로 한 검사는 이 육각형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검사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애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검사예요. 그래서 이 검사에 들어있는 이론이 홀랜드 이론이라는 건데 이걸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사람을 RIASEC, 리아섹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죄송합니다. 첫 번째 육각형을 가로로 쪼개요.
그래서 아래쪽은 사람 지향적이고요. 위쪽은 사물 지향적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냥 우리 아이가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르는 애들이 가득한 공간에 우리 아이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는 금방 옆에 있는 애들이랑 친구를 사귀어서 친구를 사귀러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친구를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 지향적이고요. 우리 아이는 그런 상황이면 쭈뼛쭈뼛하고 좀 숙기 없는 스타일이라 좀 긴장할 것 같은데요. 그럼 사물 지향적이에요. 그러면 사람 지향적인 스타일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이 형은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친구들이랑 있으면 하고 싶은 걸 얘기해요. 얘기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득시켜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막 끌고 다니는 리더십 있는 스타일이다, 이 형이에요. 반면에 S형은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편한데 맨 앞에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한 발 떨어져서 맨 앞에 가는 애를 잘 도와주거나, 더 재밌는 건 내 옆에 있는 애들을 아껴주고 챙겨주고 사랑 주고 사랑받고 즐겁게 그 사람들과 교감하는 걸 좋아하면 S형이에요. 자, 누군가 아껴주고 챙겨주고 사랑 주고 사랑받는 걸 좋아하는 유형이다. 어떤 직업 환경하고 잘 어울려 보일까요? 그렇죠. 보육이 있는 교육자, 보육 기능이 있는 교육자,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혹은 누군가 잘 돌봐주는 사람들, 사회복지사, 간호사, 뭐 심리 상담사, 또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성직자, 뭐 요런 스타일의 분들이 S형이겠죠. 자, 반면에 E형은 모든 조직의 머리가 될 리더, 국가의 머리 정치인, 기업의 머리 CEO, 군대의 머리 장교, 법조계의 머리 판사. 자, 이렇게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스타일과 잘 어울리는 직업의 스타일도 있다는 말이죠. 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분들은 사람하고 덜 친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개성이 드러나거든요. 그중에 I형은 남들과 떨어져 혼자 있을 때 머리 쓰는 활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지적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남들과 떨어져 혼자 있을 때 궁금한 걸 해결하려고 책을 봐요. 그리고 인터넷 정보를 모아요. 그 정보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나만의 결론을 딱 내고 씩 웃는다, I형. 어떤 직업이 잘 맞아요? 그렇죠. 평생 공부하는 직업. 네, 연구원, 교수,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이요. 반면에 R형은 남들과 떨어져 혼자 있을 때 머리 쓰면 졸려요. 몸을 써야 돼요. 뚝딱뚝딱 손재주가 뭘 잘 만들어요. 수공예 업자 목수. 자, 잘 만든 거를 잘 조작하고 조종해요. 카레이서, 파일럿, 항해사. 자, 만들어진 걸 잘 분해하고 조립해요. 엔지니어, 자동차 정비, 선박 정비. 아니면 실제 몸을 움직이는 거 좋아요? 프로스포츠 선수. 자, 이해되셨나요? 자, 4개 해결됐으니까 이번에는 육각형을 세로로 잘라볼게요. 자, 이번에 판정 기준은 내가 어떤 일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 일을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하는가 하는 거예요. A형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남들과 다르게 개성 있게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그 문제를 접근한다, A형. 반면에 C형은 어떤 일을 접근할 때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평가하는 평가자의 기준이 중요해요. 그래서 평가자의 기준에 맞춰서 꼼꼼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고 세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한다, C형이에요. 우리가 하는 직업 중에 매뉴얼이 딱 있어서 매뉴얼대로 하면 칭찬받는 직업 뭐가 있죠? 그렇죠. 공무원, 은행원,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사무행정직 일이 잘 맞는다, C형. 반면에 A형은요.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 남들과 다르게 개성 있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연예인, 무용가, 음악가,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획자 들어가는 광고 기획, 경영 기획, 파티 기획, 뭐 이런 거야. 자, 대충 6가지 해결됐죠. 그래서 꼭 검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의 특성을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부모님도 우리 집에 있는 우리 큰아이를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 큰아이를 딱 떠올렸을 때 우리 큰아이는 사람 지향적일까요? 사물 지향적일까요? 자, 우리 아이가 사람 지향적이라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목적 중심으로 리더십 있게 관계를 끌고 나가는 스타일일까요?
관계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일까요? 자, 우리 아이가 혼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혼자 있을 때 머리 쓰는 일 하고 있을까요? 몸 쓰는 일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아이는 어떤 새로운 일을 접근할 때 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스타일인가요? 타인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스타일인가요? 자, 우리 아이를 설명하는 하나 또는 둘 또는 세 개 코드 있죠. 자,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세요. 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사람지향적인가요? 사물지향적인가요? 사람지향적이라면 목적 중심으로 관계를 끌고 가는 스타일인가요? 관계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인가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머리 쓰는 스타일이세요? 몸 쓰는 스타일이세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일을 나 관점으로 해결하시나요? 타인의 관점으로 해결하시나요? 하나 또는 둘 또는 세 개 코드 있죠? 자, 이제 그 아이의 엄마. 그 아이의 엄마는 목적 중심으로 관계를 끌고 나가시나요? 관계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그 아이의 엄마는 머리 쓰는 활동 좋아하세요? 몸 쓰는 활동 좋아하세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나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타인의 기준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 코드 있죠? 자, 이제 끄떡끄떡 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는 자기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끄떡끄떡. 자, 우리 아이는 엄마를 더 닮은 것 같아요. 끄떡끄떡. 그죠? 자, 우리 아이 이뻐 죽겠는 거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나 닮아 그런 거죠. 자, 우리 아이지만 꼴도 보기 싫은 적 있죠? 누구 닮아서 그래요? 예, 다 그 사람 닮아서 그런 거예요. 왜? 성격은 유전되고 환경에서 만들어져요. 따라서 우리 아이의 진로적성, 이 성격적 유형은 타고난 기질과 더불어 우리 아이는 아직 사회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가정이라는 문화 속에서 길들여져 있는 스타일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 방금 전에 끄떡끄떡 하신 분이 함께 고민해 주면 그 솔루션을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요. 자, 그래서 요런 어떤 스스로 선택하는 연습을 시켜주면서 그 선택을 할 때 자신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나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그런 관점으로 주신다면 훨씬 더 의사결정이 수월해질 수 있다. 그래서 작은 의사결정을 열심히 잘 하는 연습이 돼 있다 보면 진로와 같은 큰 의사결정도 잘 할 수 있는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친구 보면 어때요? 육각형의 아래쪽, 위쪽. 글쎄 아래쪽, 위쪽으로 확실히 높은 건 요쪽 타입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목적 중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약간 목적 중심으로 약간 리더십 있는 스타일이 도드라지게 높구나. 아, 이 아이는 뭔가 몸싸움 머리 쓰는 머리 쓰는 스타일이구나. 지적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구나. 이 친구는 어떤 계획에 맞춰서 룰에 맞춰서 따박따박 하는 것들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 전문성을 갖춘 고위 공무원 뭐 이런 느낌?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런 사회의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리더 어떤 그런 걸 추구하는데 뭔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되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환경에 어울리는 자,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하다 보면 아닌 건 빼낼 수 있다는 거죠. 예체능 쪽 빼낼 수 있고요. 뭔가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밑에서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십이 아니라 진짜 끌고 나가는 리더십이 있는 활동 그리고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좀 인정받고 보상이 있는 그런 쪽을 훨씬 더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운동신경 별로 없잖아요. 뭐 엔지니어링 이쪽 부분 별로 재미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방향을 좁혀서 관심 영역을 찾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된다. 그런데 요 홀랜드 검사는 약간 흥미의 관점이에요. 이런 거가 재미있다, 좋다, 즐겁다. 반면에 요런 검사도 있어요. 요거는 역량 검사인데요. 잘한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언어 활용 능력은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외국어 포함되어 있고요. 대인관계 능력은 리더십 능력, 친화력이 포함되어 있고요. 신체 예술 능력은 창의력, 음악, 미술, 신체 능력이 있고요. 문제 해결 능력은 수리, 분석, 기술활용 능력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자기 평가한 것들의 어떤 점수의 크기가 높낮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언어 활용 능력이 전반적으로 떠 있으면 인문 계열 전공이 잘 어울린대요. 문제 해결 능력이 전반적으로 떠 있으면 자연 계열 전공들이 잘 어울린대요.
신체 예술 능력이 골고루 떠 있으면 요건 예체능 쪽이 잘 어울리는 거고요. 대인관계 능력이 떠 있으면 이건 어느 영역이든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타인과 함께 하는 게 수월하냐 혼자 하는 게 수월하냐 이런 거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떠 있는 영역이 어디예요? 문제 해결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죠. 그러면 이 친구는 자연 계열에서 사람과 협업하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것들이 잘 어울리겠구나 이런 걸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 몸 쓰는 거랑 외국어는 좀 스스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상위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군과 전공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추천해 주는 검사입니다. 조금 앞서 말씀드린 그 홀랜드 검사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관점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고 내가 잘하는 것 관점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인의 스타일을 이해하면 어떤 선택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요. 그래서 저희 투모라이즈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시스템 내에서 진로 적성 검사 결과에 맞춰서 다양한 직업을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추천된 걸 먼저 검토해보고 추천된 거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내가 원하는 걸 직접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정수아 학생 같은 경우는 연대 사회학과에 들어가서 중고등학교 교사를 꿈꾸겠다 뭐 이런 그 로드맵을 그린 거죠. 그럼 이런 로드맵에 맞춰 정보를 점검하고 나에게 맞는다면 학교 활동을 설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리포트에는 직업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이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직업의 비전, 퍼펙트 굿 낫 배드. 그러니까 건축가가 썩 좋지는 않나 봐요. 왜요? 보상, 고용 현황, 고용 안정성, 근무 여건, 전문성에 현재와 미래의 어떤 차이가 좀 있거든요. 자, 그리고 건축가 혹은 건축공학 기술자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역량의 3 요소죠. 그러면 이 내용을 안다면 만약에 면접하러 딱 갔어요. 건축가가 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건축가를 꿈꾸고 있다면 건축가에게 필요한 역량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만약 이런 정보가 있다면 저는 건축가에게 필요한 역량을 지식, 능력, 태도의 관점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얘기하면 멋지죠. 그래서 지식적 관점으로는 예술과 공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능력으로는 신체 수리 관리 능력이 필요하고 태도는 어떤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건축가에게 필요한 예술 영역, 예술 지식과 공학 지식을 키우기 위해 동아리 활동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고 뭐 자율 활동에서는 어떤 박물관에 다니면서 뭐 예술적 소양을 키우고 노력했으며 이렇게 나가면 얘는 완전 준비되어 있는 학생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그냥 뭐 좋네 이게 아니라 꼼꼼히 파헤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약에 학원에서 혹은 이런 리포트를 받으셨다면 한번 그냥 읽어봤다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자기 손으로 요약 정리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목 중에 중요한 과목이 뭔지 그리고 필요한 자격증은 어떤 게 있고 직업 속의 직업, 건축가가 된 이후의 방향성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이런 정보를 한번 보시고 또 전공 정보도 마찬가지죠. 전공 필수 과목은 뭐고 선택 과목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건축가를 졸업한 선배들은 어디로 취업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건축가에서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는 뭐가 있는지 중요한 교과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보고 정리해 보다 보면 나에게 맞다 안 맞다가 느껴져요. 그래서 앞서 보신 전공 정보를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펼쳐 보다 보면 이게 하면 할수록 재밌겠는데 또는 하면 할수록 이거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 요런 방향성을 잡았다면 그다음부터 학교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경 계열 즉 경영, 경제, 무역, 회계 뭐 이런 쪽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활동을 하면서 세특은 여러 가지 수업에서 진행되는 활동이고요.
창체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에 관한 거예요. 수상활동은 교내 대회와 관련된 거고요. 독서활동은 책 읽는 거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되면 아이들의 선택 과목의 선택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상경 계열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들은 요런 선택 과목들이 있어요. 요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세특을 할 때 상경 계열 학생이라면 외국어, 수학, 사회 과목이 좀 중요할 수 있고, 그럴 때 요러요러한 주제로 우리가 어떤 탐구 활동을 해 본다면 아마 그런 계열 적합성에 맞는 학생부 관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할 때 요러요러한 방향으로 뭔가를 해 본다면 훨씬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요건 수상활동이에요. 자, 수상활 기록은 대입 반영 금지예요, 지금은. 하지만 지금 그런 방향성이 나오자마자 각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번에 우리 과학 탐구 대회에서 상 받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개인 세특 사항 혹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선생님이 그 내용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담아 줄 거니까 "참여하고 싶은 사람 참여하세요."라고 공지가 나와요. 자,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이라면 중학교 때 이런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상 받아 본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서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다양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 활동. 독서 기록 대입 반영 안 된다는데요? 아니에요. 독서 기록 자체는 대입 반영 안 되지만 내가 수행 평가를 하거나 탐구 활동을 할 때 읽었던 책과 어떤 논문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은 학생부에 꼼꼼하게 기록해 주는 걸로 문화가 바뀌었어요, 학교 문화가. 그래서 미리미리 자기 전공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많이 쌓아 놓으면 쌓아 놓을수록 학교 활동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런 추천도서 정보, 그리고 나랑 비슷한 꿈을 갖고 있는 선배가 내가 관심 있는 전공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을 어떻게 입시 과정에 활용했는지 이런 자료를 한번 보신다면 아마 입시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미 이런 컨설팅 리포트를 받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부모님 손으로 혹은 학생 손으로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이용해 보지 않은 학부모님 계시다면 원장님께 말씀드려 보시면 원장님께서 저희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정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학교에서 학교 프로그램으로 탐구 활동 혹은 어떤 프로젝트 활동으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쪼끔 안 좋은 결과물들을 만드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투모라이즈에서 전공별로 요런 주제에 대해서 요렇게 탐구 활동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비공개 카페고요. 만약에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여기 QR 코드 찍으면 저희 카페로 안내가 되거든요. 아니면 요 카페 주제 제목을 그냥 인터넷 직접 쳐서 들어오셔도 돼요. 그래서 "어느 학원 학부모입니다."라고 거기에 답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고거 확인하고 저희 카페로 승인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 뭐 인문, 사회과학, 상경 계열, 자연공학 계열, IT 계열, 의료 보건 계열, 그다음에 예체능 계열별로 요런 주제에 대해서 최근에 요런 뉴스가 있었는데 요런 식의 자료를 활용해서 탐구 보고서를 써 보면 어떨까요? 요런 것들에 대한 주제가 400개 넘는 정보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00 몇십 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일단 주제를 딱 찾게 되면, 그러니까 참고 문헌까지도 파일 또는 링크가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 탐구 보고서 쓰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거 더 찾아서 쓰면 훨씬 더 완성도 높은 보고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카페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원장님께 안내 받으시거나 직접 여기 URL 쳐서 들어오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설명에 참여하신 학부모님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오늘 여기서 다 해결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하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다. 그럴 때 우리 원장님께 질문하셔도 얼마든지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혹시 투모라이즈에서 요런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학생부 관리 노하우라는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요 QR코드 찍으셔서 일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제가 매일매일 교육 뉴스를 정리해서 여기다 업로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 뉴스 계속 보시다가 궁금증이 생겼다 그럼 여기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회사의 임직원이나 혹은 이 카페에 참여, 이 밴드에 참여하고 계신 원장님들께서 거기다 댓글로 답변을 달아주시기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 그런 것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꽤 많은 교육 뉴스가 업로드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여기 가입하셔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녀 교육과 관련된 궁금증들을 여기서 해결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자, 교육 방향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입시제도 속에서 고교 학점제, 2022 개정교육과정 등등의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적도 중요하지만 역량도 함께 챙겨야 되는 그러한 입시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성공적인 입시 준비를 위해서 기초 중에 기초는 성적이에요. 그리고 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역량은 쌓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로직적으로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잘 관리하시는 것을 학원에서 원장님들과 함께 협업해서 잘 만들어 가시되, 성적만 있는 것보다는 역량도 함께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생 이하의 학생들이라면 아직 그 상대평가, 치열한 경쟁에서 내가 몇 등급이야 이런 성적 관리를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원장님들과 조금 더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협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머님, 아버님들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성적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오히려 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적을 올리는 부분은 원장님의 그 입을 통해서, 원장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약간 역할 분담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 어떤 진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그 선택의 방향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좀 이렇게 결과 만든 역량 관리 쪽으로 조금 더 도와주신다면 아이들의 입시에 큰 결과를, 멋진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제가 학생 탐구 보고서를 써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함께 주제를 찾아주시고 주제에 맞는 읽을 거리를 찾아주시고 아이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그 준비 과정을 도와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불필요한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멋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어떻게 전체적인 내용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한 전체적인 맥락, 요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께 작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교육 스타트업 중에 비가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비가자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굉장히 많은 그 유료 교육 콘텐츠가 있죠. 우리 애들로 따지면 인강. 자, 그런 것처럼 뭐 코딩이라든지 혹은 요리라든지 혹은 뭐가 있을까요? 그죠? 포토샵이라든지 다양한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어떤 교육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그걸 월 정액제로 무제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요 스타트업에 조금 이 전체 프로그램 기획할 때 참여를 했고, 그래서 제 영상도 몇 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 투모라이즈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6개월 무료 쿠폰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보시면 요새 IT에 관심 있는 친구들 많거든요. 거기에 요새 가장 핫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파이썬이에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이제 파이썬 교재 사서 그냥 예제 문제 따라하는데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방학 때 아이들이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 이런 거 인강 듣고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익힌 상태에서 학교에 동아리 활동에 뭐 할 때 다른 애들은 프로그래밍 언어 배울 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거로 프로그램을 짜는 활동을 하면 반발 앞서갈 수 있잖아요. 자, 요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고요. 또 탐구 보고서 쓸 때 뭐 통계 자료 분석할 때 전문적으로 뭐 SPSS 같은 통계 프로그램 활용하는 것도 그게 베스트겠지만, 뭐 엑셀을 잘 다룰 수 있다면 웬만한 것들은 분석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파워포인트, PPT 잘 활용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게 매 2 주에 한 번씩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이 호텔 조찬 강연회를 들으면서 모이는 이렇게 수요 포럼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해서 아침 조찬 드시면서 강연 들으시려면 회비가 1 년에 155만 원이래요. 근데 이 수요 포럼의 영상 강의 영상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명사 특강에 들어가 보시면 2 주에 한 번씩 오피니언 리더들이 듣는 강의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요런 영상들을 계속 보시면서 기본적인 다양한 영역의 어떤 배경 지식을 갖고 계시다가 아이가 어떤 수행 평가할 때 "야, 요 영상에서 요런 거 있대. 너 이거 한번 보고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본 다음에 요 강연자가 썼던 책 같은 거 한 참조해서 요런 주제로 한번 보고 쓰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디어가 애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이 쪼끔 생각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요 앱을 통해서 뭔가 그런 정보를 아이 차원에서 받도록 안내해 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요 쿠폰 번호 활용하셔 가지고요,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영상 교육 자료들 보시면서 학교 생활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러분께 좀 공유 드려 보고요. 자, 제가 여러분 질문 좀 하시라고 시간을 좀 끌고 있는데요. 아직 질문은 안 올라온 것 같고요. 네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좋은 피드백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원장님 통해서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고요. 아까 제가 안내해 드렸던 밴드에 가입하셔서 거기에 질문 남겨 주시거나 아니면 그쪽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남겨 주셔도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도움될 수 있는 정보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요. 벌써 2 시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9시 20 분이어서요.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계속 질문 남겨 주셔서 제가 마지막까지 답변 드리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